네, 안녕하세요. 김재준 강사입니다. 지난주에 지방 7급 시험 있었죠. 아마 촬영 시간하고 아마 시험 시간이 좀 다를 텐데, 이번 지방 7급 행정 어땠나요? 좀 어려우셨나요? 저는 이번 시험까지 보고 올해부터는 인사확진처에서 출제하는 국가직, 지방직, 9급이든 7급이든 시험의 어떤 방향이랄까, 행정 시험 방향이랄까요? 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특별 특징을 보시면은 쉬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모르는 문제는 또 전혀 또 손도 대지 못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가 좀 일부 있었죠. 이번 특히 국가직 7급도 그랬고요. 지방직 7급에서도 이건 뭐 공부를 여러분들이 어지간히 디테일하게 공부하시지 않았으면 전혀 못 푸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문제까지는 우리가 뭐 앞으로 대비하기 좀 힘들지만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최소한 맞히셔야 되는 분들이 있죠. 틀리 실수를 잘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푸신 분들 다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이를 진행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애플비가 주장한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었죠. 자, 정치행 이론론. 정치행정 이론론하고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구분 문제는 워낙 출제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구분 기준은 정치행정 이원론, 즉 정치하고 행정이 다른 거다. 자, 이 입장에서는 정치에서 정책 형성이나 또는 결정을 하면 행정에서는 집행만 하면 되죠. 딱 구분된다는 거죠. 구분. 이렇게. 자, 근데 정치 행정 이론론, 정치나 행정이 같은 차원의 것이다. 자, 이론의 입장에서는 행정에서도 정책의 형성과 결정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집행은 당연히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마시면 되죠. 일단은 애플비는 학자를 모르시더래. 왜냐하면 나머지 선지들이 전부 다 정치행정 이원론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선지에서는 행정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리를 핵심으로 한다. 저는 첫 번째 선지는 정치행정 이원론을 아주 간단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행정 효율적으로 잘 집행만 하면 된다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 행정은 민의를 중시해서 정책 결정과 집행의 혼합작용이다. 즉 행정이 결정 영역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기술을 하고 있죠. 자, 일단은 이게 애플비의 주장인지 모르셨다 하더라도 이게 최소한 정치행정 이론론의 입장인지는 여러분들 쉽게 구분을 하셨을 거예요. 세 번째 선제예요. 그 다음 시간과 동작 연구를 통해서 직무의 전문화. 자, 일단 이 선지 읽는 순간 여러분들 애플비가 아닌 건 바로 아시죠? 테일러 이야기죠. 테일러 이야기. 테일러 마찬가지로 정치행정 이원론 관련된 학자고요. 그리고 행정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고위 관료가 능률적으로 관리해야 할 행정 원리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이 영어로 우리 7가지 원칙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죠. 균릭이죠. 균릭도 마찬가지로 정치행정 이원론 관련된 학자들이죠. 자, 그래서 선지 2번이 애플비가 이거 주장을 했나? 라고 잘 모르시더라도 얘가 정치행정 이론론 내용이고요. 나머지 것들이 정치행정 이원론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다 학자들도 다 유추가 되죠. 그죠? 정답은 2번이고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푸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도 행정학 총론 파트죠. 보통 다른 이제 수험서에서도 총론 파트에서 이론별 핵심 내용을 묻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 간단했어요.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신행정학은 행정의 적실성 회복을 강조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발전 행정론은 환경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자,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야,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제기를 이의를 좀 제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발전 행정론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교 행정론을 계승해줘. 비교 행정론을 계승해서요. 발전 행정이 이어지죠. 발전 행정론으로.
발전 행정론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국가 발전을 행정이 주도해 나간다. 뭐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효과성이 중요하다. 약간 유추가 필요한 부분인데 비교 행정론은 행정에서 환경의 영향을 중시했죠.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보면 비교행정론을 유추한 발전행정론이기 때문에 얘가 정확히 상반된 내용일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틀린 건 아니겠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유추를 하셨어야 돼요. 그게 조금 까다로웠죠. 세 번째, 공공선택론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그죠? 그래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특히 이제 민간처럼 경쟁, 그죠?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특히 강조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할권 중첩이라든가, 그죠? 자, 세 번째까지 여러분들도 쉽게 소거를 하셨을 거고요. 뭐 물론 두 번째는 세모일 수 있겠지만 대신에 정답 4번 선지가 명확하게 틀렸죠. 명확하게. 신공공관리로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공유된 가치를 관료가 협상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얘는 신공공서비스론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뭐 공유된 가치의 관료가 아니라 공공기업가였죠. 그래서 행정의 경영기법 도입하는 게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 대신에 비교가 잘 되는 신공서비스론 내용을 집어넣었죠. 정답은 4번이고요. 세 번째 문제요. 민간위탁이죠. 민간위탁. 컨트랙팅 아웃이라 되어 있죠.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냐 물었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선지 1번에 잘 해놨죠. 민간위탁이 무엇인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간 부분에 맡기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들처럼 저 강의 듣는 여러분들처럼 공무원을 채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면 민간위탁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말 그대로 민간에다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그래서 선지 1번이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정답이죠. 비영리 단체는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비영리 단체. 뭐 NPO죠, NPO. 논프로피트니까. 비정부기구 이렇게 뭐 혼용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좀 구분해서 쓰긴 하는데 특히 이제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 영리 행위를 추구하지 않는다 의미죠. 영리 단체가 아니란 얘기죠, 한마디로. 영리 단체가. 자, 그래서 이 비영리 단체인데 이 비영리 단체가 특히 많이 하는 일이 어떤 거냐면 정부로부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서비스 있죠.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탁 받아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노인들 요양시설이나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고요. 세 번째, 정부의 직접 공급에 비해서 고용과 인건비 유연성 확보가 용이하다. 정부가 직접 공급하잖아요. 여러분들 월급 정해져 있잖아요. 정확히 정해져 있잖아요. 저도 제 월급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월급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민간 위탁을 맡기면 이 위탁받은 기관에서 자기들이 뭐 보수를 얼마나 측정하는지 훨씬 공조직보다는 훨씬 자유롭겠죠. 네 번째, 대표적인 예로 쓰레기 수거 업무나 도로 건설 업무. 여러분 예를 들어 쓰레기 수거 업무 예전에는 공무원 일부 했을 텐데 지금은 다 민간한테 맡겼죠. 그리고 도로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도로 건설 여러분들이 입직하셔갖고 직접 하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계약은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겠지만 위탁 계약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실제 업무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업무하는 것은 민간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정답은 2번이고요. 2번까지도 여전히 어렵진 않았어요. 자, 네 번째 문제가 저 진짜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답을 뭐 전혀 선지를 모를 법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딱 명확하게 선지 소가 쉽진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구분하셔야 될 게 비용 효과 분석이라 했으니까 분명히 비용 편익 분석하고 비교했을 거예요. 우리 BC 분석이라 하죠. 자, 그리고요. 자, 위치가 이제 비용 편익일 테니까 11 할게요. 자, 비용 편익 분석 많이 쓰고 있고요. 자, 비용 편익 분석은 말 그대로 투입되는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런데 지금 출제한 문제는 비용 효과 분석이죠. 비용 효과 분석. 자, 동일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효과가 높은 걸 고르는 거죠. 이게 비용 효과 분석이죠. 비용 효과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런 문제인데, 비용 편익 분석은 사실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대신에 뭐가 어렵냐면 편익을 화폐적 단위로 환산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도서관을 지어요. 도서관을 짓게 되면 비용은 어느 정도 화폐적 단위 쉽게 나오겠죠. 한 100억 원이 들었어요. 근데 편익이라는 것은 인근 도서관 이용한 주민들의 만족도 뭐 이렇게 정해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얘는 결국은 뭘로 환산을 해야 되냐면 이게 얼마 정도 될까? 즉 화폐적 단위로 환산을 할 수 있어야지 이 비용 편익 분석이 적용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물론 안 되는 경우. 지금 문제는 비용 효과 분석이 있잖아요. 편익 분석은 이렇게 이 주민의 만족도라는 추상적인 하지만 예를 갖다가 어쨌든 간에 뭐 100억 원이고 주민의 만족도는 200억 원이다. 이렇게 환산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아니면 성립이 안 돼. 자,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안 된 경우에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출제했던 문제처럼 비용 효과 분석이에요.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효과 분석은 어떤 측면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A와 B 지역을 잇는 도로를 건설한다 해볼게요. 자, 이 두 도로는 역할이 완전하게 동일하다 생각해 볼게요. A 지역과 B 지역을 잇는 역할을 인 거예요. 즉 효과는 완전하게 동일해요. 효과는 완전하게 동일해. 자, 그런데 1번 루트를 할까요? 1번 루트를 짓게 되면 100억이 들어요. 2번 루트로 적으면 200억 원이 돼요. 효과는 동일하고요. 비용은 차이가 나죠. 그러면 1번 루트는 이렇게 될 거예요. 비용이 얼마 들었냐면 100억 들었어요. 100억 원 들었고요. 효과는 A, B 있는 거니까 효과를 할게요. 2번 루트는 효과는 글보다는 제가 X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효과를 2번 루트는 200억 원 든다 했죠. 200억 원 드는데 역시나 효과는 같죠. 완벽히 동일한 역할을 한다 했으니까 뭐 두 개의 섬은 있는 뭐 다리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역할 똑같잖아요. 완벽하게 그 폭도 동일하고요. 뭐 통행할 수 있는 양도 동일하다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효과는 같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효과가 같다면은 비용이 저렴한 1번 대안을 고르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이러한 편익이라는 녀석을 화폐적 단위로 환산할 수 있다 가정했지만 비용 효과 분석에서는 이 X라는 효과가 화폐적 단위로 환산이 되진 않아요. 동일한 사업이라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면 어차피 효과가 같을 거기 때문에 얘네 간이 같다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 X라는 게 비용보다 큰지 작은지 이건 판단하기 어려워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정책 대안의 비용과 효과는 모두 화폐 단위로 측정된다. 얘는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분석 결과는 사회적 후생의 문제와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사회적 후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회적 후생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일단은 수치로 좀 나와야 돼요. 제가 뭐 경제학적 내용이니까 디테일을 말씀 안 드리겠지만 비용 효과 분석에서는 이 효과가 수치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 문제하고 쉽게 연계시킬 수가 없어요. 즉, 이 효과가 비용을 뛰어넘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세 번째, 시장 가격의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자, 이건 마찬가지로 비용 편익 분석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편익이 비용보다 큰지 비교가 돼야지 시장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2, 3번 다 소거가 되고요. 남는 게 4번이죠. 그래서 국방이나 치안, 보건 등의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는데 아마 이 선지의 취지는 이걸로 보여요. 어쨌든 간에 국방이든 치안이든 보건이든 간에 이 비용이라는 녀석은 확정이 될 텐데 효과가 잘 안 될 거야. 효과가 잘 측정 안 되지만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여러 개의 사업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이 적은 대안을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영역들은 이 출제 선지에서는 이런 영역들은 국방이나 치안, 보건 등의 영역 등은 효과를 화폐적 단위로 직접적으로 환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다섯 번째 문제예요. 예산의 분류 방법과 분류 기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 문제죠. 예산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 드릴 때 1년 한 해견도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까지 수익과 지출에 대한 계획이죠. 계획. 자, 이거 예산은 여러분들 일반적인 가정에서 가계부나 아니면 용돈 기입장이라고 저 어릴 때 쓰는데 그런 거 할 때는 디테일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정부 예산은 600조 이렇게 되잖아요.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부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분류 방법하고 분류 기준을 묻는 문제였는데 정답은 1번이죠. 간단한 문제였죠. 기능별 분류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데 얼마를 쓰냐. 사실 여러분들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설명을 할 때 혹은 확정될 때 기능별 분류를 다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정부에서 2004년이니까 2023년 예산안을 아래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지 분야 국민들 듣기에 정부에서 복지에 얼마 쓰겠구나. 예를 들어 30조 원. 그 다음에 의료를 할까요? 방역이라 할까요? 아직 방역 안 끝났죠? 방역 관련해서 국민들 관심이 많으니까 아직은 5조 원. 소상공인 지원이라 할까요? 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들 5조 원. 자, 이게 이제 기능별 분류 보시면 돼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딱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정부가 무슨 일을 하겠구나라고 쉽게 유추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예요. 정답은 나왔고요. 1번으로 조직별 분류 해놓고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무엇을 구입하는데 얼마를 쓰느냐 했죠. 얼마를 쓰느냐. 자, 조직별 분류는 사실은 여러분 이런 문제 푸실 때 이 구분이 있는 게 다른 선지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자, 조직별 분류는 사실 여기 있죠. 누가 얼마를 쓰냐 이거죠. 누가 얼마를 쓰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방부가 10조 썼다. 그 다음에 행안부 행정안전부인데 행정안전부가 5조 원 쓴다. 이런 식이죠. 자, 이게 조직별 분류고요. 자, 그럼 정부가 무엇을 구입하는데 얼마를 쓰느냐? 얘는 품목별 분류예요. 품목별 분류는 굉장히 투입이죠, 투입. 그래서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보다는 어디에 돈을 쓰는지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 돈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인건비로 얼마 썼다. 인건비 10조 원. 구입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사무용품이랄까요? 사무용품 구매하는데 10조 원 썼다. 이런 식이죠. 자, 품목별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하게 되면 사실 작성은 굉장히 쉬워요. 정부가 어디에 쓰는
무엇을 구입하는데 쓰는지 알기 때문에 아, 너 여기 돈 썼구나 라고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지만 하지만 여기 돈을 써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죠. 인건 비교를 써가지고 무슨 일을 했어 그 인력 가지고. 자, 그래서 품목별 분류에 대한 설명이고요. 세 번째는 경제 성질별 분류예요. 경제 성질별 분류에 대한 설명이 밑에 들어있죠. 선지 4번에 국민 경제에 미치는 총체적인 효과가 어떠한가. 자,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4번에 있고요. 그리고 조직별 분류에 대해서 여기 있었죠. 누가 얼마를 쓰느냐. 자, 네 번째 시민을 위한 분류를 했는데 시민을 위한 분류는 사실은 기능별 분류. 자, 기능별 분류가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도 해요. 그래서 정부가 무슨 일을 하냐. 그래야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런 건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여섯 번째 문제예요. 정책 결정 모형 중에서 점증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책 결정은 사실은 정책이라 하면 보통 이렇게 돼 있죠. 정책 수단과 정책 목표를 이어져 있죠. 물론 여기에다가 정책 결정자나 아니면 이 정책 대상자들 포함하기도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수단, 이 목표를 달성, 정책 목표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저희가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결정 방법이 점증 모형이 나온 거죠. 자, 점증 모형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딱 구분하셔야 될 게 합리랑 비교해야 되죠.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딱 이 문제에만 이 포커싱해서 보실 게 아니라 얘랑 잘 비교되는 것들 있잖아요. 개념들이 있잖아요. 걔랑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 좀 보시면은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정책 대안을 모두 분석하기보다는 한정된 정책 대안에 주목한다. 점증 모형 맞고요. 점증 모형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할 때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조금씩. 크게 못 바꾸는 거예요. 정책 결정이. 그죠? 자, 그러면 그래서 한정된 정책 대안만 고민하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정책 대안을 모두 분석한다는 것은 합리 모형에 대한 설명이겠죠. 자, 그리고요.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특성이 있다. 이걸 조금 바꿔보고 괜찮으면 조금 더 하고 아니면 좀 줄이고 이런 거 예를 들어 볼게요. 국민들한테 노인들한테 노령연금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 있어, 정부에서. 합리 모형에 따르면 내년에 만약에 이 사업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 이 연금을 갖다가 0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쉽지 않겠죠. 가만히 계시겠어요? 내가 50만 원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줄이겠죠, 정부에서. 이 불필요한 것 같다면서. 실제는 그렇게 잘 이루어지진 않죠. 설마 이게 실제 좀 불필요하다 하더라도 50만 원에서 바로 0원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한 45만 원 선에서 점증적으로 줄여나가요. 점증적으로. 자, 이게 점증 모형이에요. 점증 모형. 그래서 좀 필요하다고 해서 뭐 갑자기 2배, 3배 늘린 것도 아니고 불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뭐 0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자, 이런 식이 점증 모형이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거죠. 처음에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서 45만 원 줄여봤어. 그러니까 노인들이 반발이 너무 심한 거예요. 5만 원 줄였는데. 그러면 조금 늘려야지 다시 48만으로 올리고 또 45만 줄여봤는데 그래도 별 반발도 없고 좀 더 주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더 줄여보는 거죠. 자, 이런 식이 이게 사실 우리가 합리 모형을 경제적 합리성이라 한다면 점증 모형에는 정치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자, 세 번째,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인정함으로 급격한 개혁과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혁신적인 정책 결정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자, 인간의 인지적 한계, 이 합리 모형에서는 인지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죠. 이 전지전능하죠. 모든 대안을 다 탐색해서 가장 베스트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대안을 고르는 게 합리 모형이고, 점증 모형은 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적당히 혹은 조금씩 바꿔보는 거. 몇 가지 적당은 제가 만족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뒷부분이 설명 틀렸죠. 급격한 개혁과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혁신적인 정책 결정은 설명 용이하다. 이는 합리 모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인간의 인정 한계를 인정하는 이 부분은 맞지 않고요. 뒷부분이 전부 다 합리 모형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래서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인정하는 이 부분은 점증 모형 혹은 만족 모형 이 정도 되겠죠. 자, 네 번째,
정책 결정에서 집단 참여의 합의 과정이 중시되기 때문에 목표와 수단이 탄력적으로 상호 조정된다. 얘는 맞는 내용이에요. 점증모예요. 그래서 목표와 수단이 명확하다라고 표현한다면 합리모형이 됐겠죠. 근데 이게 탄력적으로 조정된다는 말은 자꾸 바뀐다는 거죠.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 과정을 통해서. 자, 그래서 정치적 합리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7번째 문제예요. 7번째 문제는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가 조금 생소하시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죠.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은 이거 5년짜리 계획이에요. 중장기 국가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계획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틀이 된다. 자,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정부 향후 중장기적으로 1년이 아니라 5년 정도 어떻게 재정 운영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죠. 가이드라인 하면 그에 따라서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단년도 예산을 1년짜리 예산은 1년 단위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뭐 많이 급격하게 많이 늘린다거나 줄인다 그러진 않겠죠. 어느 정도 장기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두 번째요.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지출 한도 설정하고 각 중앙부처가 그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죠, 그죠? 총액 배정 자율 편성을 하게 돼 있죠. 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 되고. 세 번째, 기획재정부는 예타. 자, 예타가 항상 출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수치를 물어봤잖아요.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의 재정 규모는 300억 이상. 이걸 이제 볼 줄 알고 했는데 예타 조사를 어떻게 했냐죠. 예타를 할 때는 사실은 제가 이것도 실무적 좀 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예비 탄원 조사를 통과가 쉽지가 않아. 예비 탄원 조사를 실시한 주체가 또 기재부 장관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국토부 사업이라도 예타는 기획재정부에서 기재부 장관 실시하게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예타를 실시할 때 여러분들이 뭐 경제적인 거, 경제성, 이 BC 분석이죠, 이거. 자, BC 분석. 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필요성이나 이 사업이 무조건 경제적인 경영성만 있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책적 필요하냐. 그냥 국가 균형 발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죠.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 결국은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셨겠지만 AHP 분석하는 거죠. 해서 0.5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경제성만 따진다면 수도권에 밖에 사업할 데가 없어요. 지방에는 지을 데가 없어. 경제성이 다 안 나오기, PC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이나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되고 있고, 이거마다 다 실제로 가중치가 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기재부에서 개편한 걸 좀 보면은 경제성보다 이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대적인 가중치를 좀 더 올린 것으로 이렇게 개편이 좀 됐어요. 자, 그 정답 한 번이고요. 네 번째는 각 중앙관세장이 2년 이상이 소요된 사업으로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사업비 관리제도죠. 총사업비 관리죠. 그래서 총사업비 및 기간을 정해서 미리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맞죠? 틀리는 점이 아니죠. 정답은 3번. 8번째 문제예요. 8번째 문제는 현대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직군 생태론은 단일 조직을 기본 무속 단위한다. 이미 이론 이름이 조직군 생태론이죠. 조직군. 그래서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조직의 모임, 그죠? 조직군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고요. 환경에 대한 조직 적합도에 초점을 두는 거 맞고요. 두 번째는 거래비용 이론이죠. 거래비용 이론은 자원의존 이론의 한 접근법으로,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조직 간 거래 비용보다는 조직 내 거래 비용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조직 간. 이 거래 비용 이론의 핵심은 어떤 거였죠? 사실은 이거잖아요. 내가 회사를 설립하는데 내 회사를 설립해서 내가 직접 직원들을 고용해서 생산할지 아니면은 다 외주를 줄지, 이게 어떤 게 낫는지의 문제죠. 그래서 조직 내부적으로 내가 직접 생산할지, 생산라인을 건설하고요. 그리고 직원들 고용해서, 아니면 나는 딱 그 디자인 아이디어만 내고 전부 다 실제 생산은 외부에 다 맡기는 거예요. 부속품들은 다 맡겨. 아웃소싱 하는 거죠. 자, 조직 외부로. 네.
가령 제가 전기차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직 내부적으로 다 처리한다면은 생산 공장을 만들고요. 배터리 공장도 만들어야겠죠, 요즘은. 그리고 직원들 고용하고 안에서 디자인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다 만들어서 판매까지 다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거보다 내가 사장인데 보니까 내가 직접 하는 거보다 외부에 조금 더 특화되는 업체도 있겠죠. 전문성이 더 있는 업체들. 뭐 타이어 납품이라든가 아니면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기차 모터겠죠. 그래서 모터 같은 거 맡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모터를 맡긴 업체 중에서 가장 이 성능이 좋고 품질이 좋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 업체를 찾아서 계약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한 다음에 다 납품 받는 거야. 거기서 그냥 뭐 조립 역시도 뭐 아웃소싱 해버리면 되겠죠. 나는 디자인만 잘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거래 비용에서 이런 내용을 해요. 그래, 그게 아주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장 베스트한 업체를 찾는데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거래 비용이라든 거래 비용.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인터넷 쇼핑 하시다 보면은 아주 최저가로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각종 뭐 쿠폰 또 넣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시간 비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느 정도 적절선에 타협하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거 찾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탐색하거나 그 다음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한 다음에 이 업체가 제대로 내 계약대로 준수하는지 또 이제 감시돼 봐야 되죠. 이런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실제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거래 비용 때문에 사실은 조직 내부적으로 생산하는 게 더 절감 비용이 저렴하다가 이 이론의 결론이죠. 그래서 조직 간 거래 비용보다는 조직 내 거래 비용에 더 많은 관심 둔다는데 거꾸로 됐죠, 그죠? 그래서 조직 간 거래 비용에 많은 관심 두고 있죠. 이 아웃소싱한 이 기업들과 실제 이 외주를 준 기업 간에 이렇게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데 벚꽃을 두고 있어요. 2번 틀렸고요. 세 번째요. 상황론적 조직 이론은 독립 변수를 한정해서 상황론적 조건들을 유형화해서 중범위라는 제한된 수준에서 일반성과 규칙성을 발견하고 한다. 이가 맞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상황론이란 말 들으면은 조건을 다 고민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로 딱 유행하는 거예요. 몇 가지 상황들. 이걸 딱 두고요. 이 중범위라는 말 자체가 사실 여기 뒤에 설명이 다 들어있는데 어디서나 다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이론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작동하는 이론이라서 중범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정답 3번인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 1번, 2번 선지가 쉽게 소거되고 4번 선지 쉽게 소거되죠. 그죠? 그래서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정보의 대칭성 읽어보자마자 뒤에 사실 여러분들 뭐 다 안 읽어보시고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지 이거라고 바로 고르셨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자산 불특정성이 아니라 자산 특정성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주인 대리인 관계는 조직 내에서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조직 내에서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회사의 사장하고 직원들 관계도 주인 대리인을 성립하죠. 사장은 이 직원들을 믿고 일을 맡겼는데 감시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죠.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이 자산 특성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산 특성성. 조직이 투자한 자산이 고정적이게 특정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떤 얘기냐면 상황이 이래요. A라는 조직에서 여기 조직 내에서 A 조직 내에서 뭐 이 기업만 사용하는 특별한 기계가 있어. 장비가 있어. 다른 데 쓰지도 못해. 그리고 이러한 그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도 몇 개 없어. 한 군데밖에 없다. B라는 업체만 이 장비를 납품할 수 있어. 그러면 이 A라는 업체는 내가 다양한 데 고르고 싶어도 고를 수가 없어요. 베스트한 거 고를 수가 없어요. 이게 자산 특정성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 안 하려면 합리 선택할 수 있으려면 아주 다양한 업체가 아주 수많은 업체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베스트한 거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딱 이런 방금 외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답을 고르시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자, 9번째 문제예요. 9번째 문제도 간단했죠. 정책의제 설정 과정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나왔죠. 자, 내부 접근 모형에서는 일반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관료 집단이 주도한 의제가 정부 홍보 활동을 통해서 공증 의제로 확산된다. 여러분도 아마 이 문제도 워낙 구급에서 나왔던 문제죠, 사실.
그죠? 올해 내부 접근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게 아니죠. 관심 없어. 밖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밖에 알리고 싶지 않아요.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정부의 홍보 활동을 통해서 공중 의제로 확산된다. 확산된다. 자, 이게 동원 모형이죠. 그래서 원래는 내부 접근 같은 경우에는 사회 문제가 정부 문제를 채택한 다음에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정부에 좀 접근하기 쉬운 이익단체들도 있죠. 예를 들어 좀 약간 음모론이겠지만 뭐 일반 자동차 기업에서 큰 대기업에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살짝 가서 요구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되게 싫어하겠죠. 정부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혜택이 되니까. 그래서 그 이익 집단인 자동차 기업은 원하지 않겠죠. 바깥에 알려지는 거. 자, 이게 내부 접근 모형이고요. 자, 동원은 다 설명이 잘 돼 있죠. 동원 모형은 뭐 동원 모형, 동원형 이렇게 혼용 쓰죠. 동원 모형은 사회 문제가 정부제 된 다음에 정부에서 이거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PR 활동을 펼치죠. 공정호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예시든 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3.1이 아니라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보니까 이거 우리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부 시민 밖에서 일반 시민들 원하는 거 딱히 원하진 않아. 그러면은 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홍보하는 거야. 아마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가 뭐 실제 사례 딱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시를 드는 게 있다면 이런 거예요. 새 주소 기억나시죠? 지금 이제 도로명 주소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막 아직도 사실은 혼용해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일반 국민들이 막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정부에서 우리도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을 좀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외부 주도형. 외부 주도형 이거예요. 정부에서 별 생각이 없어. 이 정책을 정부제로 채택할 생각이 별로 없어. 애초에. 그래서 사회 문제가 중간에 하나 뜬 띄어넣고요. 공중호제 한 다음에 정부제 된 거죠. 여기는 표시가 안 됐으니까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하죠. 사회적 이슈로 쓰게 되죠. 정부에서 별 관심 없는데 민간에서 야 이거 문제 있어, 야 이게 문제야 하고 이제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막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논쟁이 벌어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해결 못해, 정부에서 해결했다라고 인정을 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태는 아니고요. 마지막에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과정 이런 거죠. 그래서 등 떠밀린 거. 자, 이게 세 번째 맞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공고화형 뭐죠? 이미 광범위하게 민간 대중들이 지지가고 있어요. 딱 다 원하고 있어. 원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딱 이거예요. 민간이 원하니까 그럼 내가 해줄게. 자, 이게 공고화 모형이죠. 자, 이거 사실 올해 구급 시험에서도 출제됐던 문제죠. 자, 10번째 문제예요. 재정 준칙이 나왔어요.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 사실 이해를 하시고 보면은 간단한 문제, 행정학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뭐 이해가 어려운 문제 많이 없어요. 그보다는 과거에 출제가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출제를 했을 때 알아채기 어렵다는 거죠. 다 이런 형식, 이런 류의 문제 좀 많아요. 재정 준칙이란 말 자체가 좀 생소하셨죠. 일단은 제가 재정 준칙을 좀 가져왔어요. 한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재정 준칙이란 채무나 수지, 지출, 수입 등에 대한 총량적 목표치를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했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야, 정부에서는 부채를 1,000억, 1,000조 원이랄게요. 야, 이거 재정 준칙이니까 무조건 넘지 마. 얘는 채무는 무조건 이거 언더야. 넘어가면 안 돼. 뭐 여러분들 개인적 입장 이런 것도 있겠죠. 한 달, 여러분 하루 이런 게 있죠. 하루 얼마에 살기 되게 아낀다고. 뭐 하루에 뭐 5,000원이랄까요? 하루 5,000원으로 살기.
자, 이런 게 일종의 재정 준칙. 정부에서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지출 무조건 딱 이거 한돈 이만큼, 빚은 이만큼, 딱 이거 무조건 지키자. 이게 재정 준칙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뭐 다른 예외 필요 없고 무조건 이거 지키자. 자, 이게 재정 준칙인데 볼게요. 첫 번째 선지. 국가 채무 준칙은 재정 건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채무 규모의 상한선을 설정한다. 제가 이따 말씀드렸죠. 1,000조 넘어가면 무조건 안 돼. 이게 상한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넘어가면 안 돼. 자, 그래서 준칙 맞고, 채무 준칙 맞고. 두 번째, 재정 수지 준칙은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설정되므로 경제 안정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정 수지라는 게 빚이잖아요. 이게 정부 살림살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거 보는 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됐으면 굉장히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과열돼 있어.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수입이 많이 늘어나죠. 근데 굳이 지출이 필요 없는데 그 상황에서 많이 필요 없는데 억지로 돈을 다 써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재정 준칙으로 야, 우리는 무조건 딱 수입과 지출을 0에 딱 만들어 놓자. 균형 맞춰 놓자. 수입하고 지출. 수입 마이너스 수입은 지출이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게 재정 수지 준칙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경기가 굉장히 과열됐어요. 야, 그럼 우리는 정부 수입이 1,000조야. 그럼 풀이 없는 데다 야, 써야지. 1,000조. 반대로 굉장히 경기가 침체가 왔어요. 침체가 왔으면 이렇게 하겠죠. 수입이 뭐 한 100조 원밖에 안 돼. 지출도 맞춰 100조 원. 자, 이래 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안 되는 거 아실 거예요. 이 경기 침체가 많이 오는데 언제였냐면 코로나가 딱 터진 그해 경기 침체 굉장히 세게 올 것 대비해서 정부에서 수입은 늘지 않았지만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렸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걸 너무 지키려 하다 보면은 약간 이 플러스 될 수 있을 때 조금 세게 보이고 모자랄 때 더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고지고대로 딱 수입과 지출이 맞춰서 지출하는 수입과 지출을 똑같이 유지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재정 지출 준칙은 경제 성장률이나 재정 적자 규모 예측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중에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좋아지든 뭐 빚이 많든 마이너스가 나든 간에 무조건 지출을 지키는 거예요. 특정 수지를. 자, 이것도 역시나 좀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재정 수입 준칙. 수입도 수입 준칙을 했으니까 딱 일정한 수준의 수입만 걷겠다는 게 재정 수입 준칙이에요. 자, 근데 여기 왜 틀렸냐면 조세 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건 뭐냐면 재정 수입 준칙이 아니라 재정 지출 준칙의 문제점이에요. 결국 사실은 단어의 뜻이 들어있잖아요. 조세 지출이잖아요. 조세 지출. 세금 깎아주는 거나 아니면 면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재정 지출 준칙이 이런 거였잖아요. 준칙이니까. 우리는 정부에서는 무조건 100조 원 밑으로만 쓰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세 지출했어. 한 세금을 깎아줬어. 이거 포함 안 되겠죠. 세금 직접 쓰는 건 지출 준칙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세 지출 같은 걸 해버리면은 실제로는 얘 100조 원보다 더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왔지만 이 문제는 맞히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사실 실전에서 여러분들 문제 읽어보시고 이런 문제 부딪히시면 뭐 얼른 읽어보시고요. 찍고 넘어가시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죠. 11번째 문제예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선지죠. 계급제는 보직관리 범위를 제한해서 공무원의 시야를 좁게 만든 측면이 있다. 얘는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죠. 계급제는 여러분들이 입직하시면 계급제로 가실 거예요. 특히 일반 행정직렬로 입직하시게 되면 계급제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내가 이 일절 다 하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기획조정실에 근무하다가 뭐 IT 업무도 좀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했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의 전보 제한 기간도 있고 이 바운드 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계급제로 들어가시면 2일절 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선지 1번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정답 1번 쉽게 나왔고요. 나머지 선지는 워낙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읽어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12번째 문제요.
선발 시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에 해당하죠.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그러니까 얼마나 동일한 결과가 반복되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신뢰성의 개념인데, 첫 번째 보니까 하나의 시험 유형 내에서 각 항의 간의 상관관계를 종합해서 시험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실력이 비슷한 학생한테 이 시험을 반복적으로 보게 했을 때 성적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시험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험 성적과 본래 시험으로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은 타당도죠. 타당도. 그 중에서 기준 타당도에 대해 설명했어요. 어떤 거냐면 뭐 출제가 많이 됐던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입직할 합격을 하셨어요. 그럼 성적이 나오겠죠. 성적이 뭐 예를 들어서 뭐 80점 이상 학생했다. 8점 이상 합격을 했어. 입직한 다음 이 사람들 일을 잘하나 못하는지 보는 거야. 근무 성적 보면 되죠. 얘는 타당도가 확보가 된 기준이라고 해요. 시험이 이런 거예요. 궁금한 게 이거야.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이 과연 일을 잘하는 사람일까? 이걸 판단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시험이 얼마나 일 잘하는 사람 뽑는데 적절한지 이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입직할 때 시험 성적이 높았던 사람이 나중에 입직하고도 근무 성적이 높더라. 예를 들어 한 100점 받은 사람이 가장 근무 성적도 높더라. 그러면은 기준 타당도 높은 거예요. 그런데 입직한 성적과 관계가 전혀 없더라. 혹은 거꾸로 입직한 성적이 낮을수록 오히려 더 이제 분발을 해서 성적이 높더라. 그러면은 타당도가 떨어지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뭐 신뢰성에 대한 내용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번째 문제예요. 에도크라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도크라시는 여러분들 관료제, 탈관료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관료제하고 구분해서 이제 여러분들 개념을 정리를 하시면 이 문제 굉장히 쉽게 풀리죠. 그래서 책임 소재가 명확해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가능성이 낮다. 죄송해요. 이 높다가 틀린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써야겠죠. 높다로 고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관료제죠, 관료제. 에도크라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발음 표현이 된다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로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맞겠죠. 제가 앞에 다 같이 수정을 해야지 발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사실 이 문제도 이 관료제랑 에도크라시, 관료제랑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14번째 문제예요.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입직하시면 마치 대학에서 학점 받듯이 근무한 거 그냥 다 평가를 받게 돼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성과급이나 아니면 승진에 다 반영이 되죠. 자, 이게 이제 근무성적 평정인데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 이론적인 부분들이죠. 다면평정법은 말 그대로 한 사람, 기본적으로 다면평정법 아닌 경우 여러분 상급자한테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다면평정법은 상급자, 동료, 부하, 고객 등 다양한 구성원들한테 구성원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거고요. 두 번째, 목표관리제 평정법이죠. 사실 목표관리제는 여기 인사 파트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뭐 재무 이런 것도 나오죠. MBO죠. 한마디로 목표를 딱 정해놓고요. 목표. 예를 들어서 올 초 1월 1일에 올해 목표는 올해 연말까지 시험 성적을 10점 올리겠다. 자, 이게 목표야. 자, 이 목표를 정하는 과정, 비유를 든 거예요.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상급자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두 구성원하고 이 관리자를 할게요. 관리자가 같이 협의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1월 1일 날 예를 들어, 야, 올해 네가 하는 일, 일이라고 바꿔볼게요. 예시를. 그래서 10점이 아니라 10% 목표치를 이렇게 할게요. 90% 달성. 너 하는 업무. 이게 목표야, 올해. 그런 다음에 연말 가서 평가해보면 되죠. 실제로 평가를 해보니까 90% 목표로 같이 합의 정했는데 한 85%쯤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당초에 목표를 같이 합의했던 것보다 조금 못 미치죠.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뭐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참여를 통해서 명확한 목표 설정과 개인 간의 조직 간 목표 통합을 추구한다. 결국은 이러한 이 각 구성원들의 목표를 다 합히면은 결국 조직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목표가 결국 조직의 목표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강제 배분법은 평정치의 편중과 관대화 경향을 막기 위해서 등급별로 비율을 정해놓고 미리 정해놓는다. 강제 배분법 이런 거 여러분들 대학 때 학점 받으실 때 학점 비율 다 정해놨었죠. 왜냐하면 학점 인플레이션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수님 마음씨 좋으시면 그냥 학점 다 좋게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평가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민간 기업에서 봤는데 이 학교 출생들 전부 다 학점 높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뭐 A 학점은 몇 퍼센트까지, B 학점은 또 몇 퍼센트까지, C 학점은 몇 퍼센트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강제 배분법이. 마찬가지로 그 관리자 여러분들 상급자가 평가를 할 때 그냥 내가 뭐 직원들을 사랑해서 혹은 내가 좀 관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다 좋게 준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야 너네들 무조건 다 이 평가 엉망이 하면서 나쁘게 주거나 아니면 그냥 중간으로만 줄게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율을 할당해서 주는 게 강제 배분법이죠. 자, 그래서 뭐 S 등급 뭐 등급 따지 등급이니까 공무원들은 S 등급 뭐 A 등급 몇 퍼센트 그다음에 뭐 B 등급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좋거나 중간이나 나쁘게 주는 게 아니라 비율대로. 네 번째가 사실 정답인데 그냥 쉽게 나왔죠. 도표시 평정 척도법인데 이거 여러분들 입직하시자마자 이거 할 거예요. 어떤 건 이런 거예요. 상급자 보도는 이거야. 내가 이 직원들 성실성 평가하고 싶어. 굉장히 추상적이죠. 어떤 게 성실하냐. 이 여러분의 상급자의 굉장히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죠.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굉장히 주관적이죠. 애초에 이 평균점수 정하는 것 자체가 주관적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항목 자체가 뭐 수치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추상적인 표현으로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기보다는 이 평정된 편견이 굉장히 개입될 여지가 크죠. 자, 정답 4번이고요. 15번 문제는 행정 책임 확보 방안 중에 내부 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거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이것도 내부 통제, 외부 통제 구분하는 가장 쉬운 기준은 행정부인지 아닌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행정부면 내부 통제죠.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 통제예요. 자, 볼게요. 공정한 감시와 견제를 위하는 시민단체 활동은 바깥이죠. 일단 행정부는 아닐 테니까. 그렇다고 사법부나 입법부, 즉 공무원도 아니죠. 그래서 외부면서 비공식적 통제 장치고요. 두 번째, 부정청탁금지법 제정과 같은 국회 입법 활동. 국회는 외부죠. 행정부 아니니까.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국회 입법 활동은 외부면서 제가 공무원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회 입법 활동은 외부면서 공식적인 통제고요. 세 번째, 부당한 행정에 대한 언론의 감시 활동. 그래서 언론은 외부면서 비공식적인 통제 방법이죠. 자, 정답 4번이죠. 중앙부처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기재부, 기획재정부의 관리 활동. 이거는 공식적인 내부 활동이에요. 자, 정답 쉬운 문제였고요. 자, 이 또 넛지 나왔죠. 자, 제가 사실은 이거 출제되기 전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는 자료 미리 나눠드렸어요. 왜 넛지 너 어떻게 하고 나눠줬냐. 사실 이게 어디 있냐면 새 행정학 3.0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사실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뭐 행정학 뭐 여러분 전공하신 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종의 백과사전 느낌도 들고요. 약간은 개론서로서의 어떤 바이블 느낌 좀 강해요. 뭐 제가 고시 공부할 때도 공부했으니까 이게 2.0이었다가요. 3.0에 2022년에 새로 다 나왔어요. 제법 내용이 많이 추가됐고 그 추가된 내용 중 하나가 넛지였어요. 넛지. 근데 저는 사실 넛지라는 게 약간 노란색 책이었나? 예전에 넛지라는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어요. 사실 그때 제가 읽어봤었거든요. 자, 넛지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보험에 가입할 때 아니면 어디 사이트 가입할 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광고 요즘 아닐 거야. 광고 혹은 선택 별로 안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사이트에 가입했는데 내가 이렇게 동의도 없이 그냥 가입과 동시에 모든 게 내 광고도 오르고 이러면은 굉장히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겠죠.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체크한 사람만 광고받게 하는 거예요. 빈칸 두고. 그러면 일반 기업 입장에서 강제로 하면 정부에서는 이렇게 광고를 무조건 뭐 사이트 가입할 때 예를 들어 광고를 의무화하는 거를 법적으로 금지해 놨어. 민간 기업에서는 그래도 자기들이 광고를 좀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광고를 무조건 가입할 때 보도록 하는 거는 위법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고 선택을 하게끔 아무도 안 할 테니까 이미 체크가 돼 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여기 가입하려는 사람이 읽어보면 해지를 하면 되죠. 어쨌든 선택은 할 수가 있죠. 그죠? 선택을 조금 이제 이 기업 입장에서 유리하게 하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일종의 넛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강제 어느 정도 유도를 하면서도 자유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정책 도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강제하는 규제를 한 방법이 있고요. 굉장히 동일하는 보조금 지급, 금전적인 인센티브 지급이 있어요. 보조금 같은 거죠. 자, 이게 주로 정책 도구였어요. 이런 것들이. 하지 마. 혹은 무조건 해. 야, 좀 해보는 게 어때? 인센티브 주면서. 그런 거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너찌로 제대로 정책 도구를 정책 수단 툴을 구성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뭐 보험가입을 정부에서 공적보험이라 할게요. 공적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싶은 거야. 가입하게. 근데 이 무조건 가입해버리면 선택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도 그냥 이렇게 아까처럼 체크를 하는 사람만 가입하게 하면 체크를 안 할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체크가 되는 거야. 이게 디폴트 옵션이라고. 디폴트 옵션. 내가 아무런 선택을 안 했을 때 골라지는 옵션. 그냥 셀렉트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는 거야. 이걸 디폴트 옵션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정부에서. 내가 생각 정부에서 보니까 국민들이 좀 공적보험 가입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무조건 가입하라고 하니까 너무 이 정부의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또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냥 이 빈칸으로 둬버리고 알아 체크하라고 둬버리니까 또 가입 안 하는 거야.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보는 게 굉장히 공익에 부합하는데 가입하는 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체크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넛지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선택 설계죠. 일반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죠. 두 번째, 정책 대상 집단의 행동에 개입하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도 허용하죠. 맞죠? 이 딱 개입한 거잖아요. 일종의. 무조건 기본적으로 얼뜻 지나가거나 별 선택을 안 하면 자동으로 선택하게끔. 그래서 선택도 주면서 개입도 하는 거죠. 니은도 맞고요. 디귿. 넛지는 디폴트 옵션 설정 방식처럼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을 전략적으로 해요. 맞죠 이거? 이거 풀기 자체가 귀찮은 거야. 에이 뭐 특별히 나쁜지 하면 누르는 게 귀찮아. 자, 그래서 이게 인지적 편향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고요. 17번째 문제예요. 17번째 문제는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였어요. 첫 번째 스키너의 강화 이론 제일 쉬운 게 뭐죠? 여러분들 입시 가시면 강화가 되겠죠. 어떤 것 때문에? 매달 받는 월급 때문에 강화되죠. 그죠? 고정 간격 강화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싫은데 월급을 주니까 계속 회사를 다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시면 안 되죠. 그죠? 봉급쟁이 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사실 어릴 때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1시간 공부하면 내가 뭐 1시간 동안 게임하게 해줄게. 아니면 뭐 용돈 얼마 줄게. 자, 이게 이제 일종의 인센티브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 행동을 바꾸는 거잖아요. 자, 이게 스키너가 말하는 강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적보다는 외면적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동의 결과보다 원인을 더 강조한다. 그보다는 원인보다는 결과를 더 강조한다. 바른 편이고요. 두 번째요.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강력한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추상적인 목표를 채택해야 된다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시험 공부를 하시는데 그냥
언젠가 합격하겠지.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목표가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내년에 국가직 9급에서 수석으로 합격하겠다.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도전적이죠. 자, 이렇게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채택해야지 개인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많이 그러고 계시잖아요. 딱 어때요? 내년에 어떤 식 합격 딱 써붙여 놓잖아요. 자, 이게 그래서 이번 선지도 틀렸고요. 세 번째가 맞죠?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 자, 이거는 이론 이름 순서를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해하시면 안 되죠. 사실은 이론에 적는 순서가 이 이론의 논리 구조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업적 혹 성과라고 돼요. 그래서 업적이 보상을 이루겠죠. 보상. 보상에는 내재적, 외재적 보상으로 이어지고요. 내가 한 번 성과 달성하면 칭찬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뭐 인센티브로 뭐 그 금전적 보상 받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이게 이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이 완벽하게 이어지는 건 아니죠. 내가 뭐 성과 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 주는 게 아닐 테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내재적 보상에 넣을게요. 보상이 나의 만족으로 이어진다. 만족으로 이어진다가 이 이론의 핵심이죠. 근데 이 만족 역시 어때요? 이 보상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맞죠? 내가 보상은 받긴 받았어. 내가 성과를 한 100 정도 냈고 보상으로 100을 받았는데 옆에 친구 보니까 나랑 비슷하게 한 100좀 받은 것 같아. 근데 보상을 1000을 주는 거야. 그 친구 얘기를 못 들었으면 내가 만족했을 건데 굉장히 갑자기 불만족스러워지는 거죠. 즉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이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네 번째요. 공공봉사 동기 이론이죠.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좀 출제가 자주 되고 있죠. 최근에 공공봉사 동기 이론은 공공부문 종사자와 민간부문 종사자의 가치 체계가 당연히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민간기업 종사자들은 돈만 많이 주면 일 열심히 해. 딱 이거잖아요. 근데 공공부문 종사자들, 여러분들 공직 가실 분들은 돈 줘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봉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를 본다고 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공공부문에 근무하면서 공공봉사 동기를 처음 획득했다보다는 이런 동기를 미리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 문화와 외재적 보상 강조 이런 것보다는 주로 내재적인 보상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재적 보상. 그래서 일에 금전적인 인센티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일이 얼마나 공익을 위해서 가치가 있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게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그래서 이 이론을 여러분 특히 이제 업적 만족이론 혹은 성과 만족이론 이 순서를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18번째 문제예요. 지방자치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가 참 이것도 쉽지 않았죠. 왠데 답은 그 속어를 해서 고를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피터슨의 저서 도시 한계에 따르면 개방체제로서 지방정부는 재분배 정책보다 개발 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자, 지방지 취급은 지방자치론을 공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선택하신 분들 계실 거고요. 경제학을 또 국가직 2차 보시면 특히 경제학 공부하셨죠. 이 문제는 결정적으로 지방자치론을 선택한 부분은 굉장히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론에서 최근에 출시됐었거든요. 피터슨의 도시 한계라는 책이.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방정부,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 할까요? 뭐 경기도도 있고. 자, 이런 거야. 복지정책 해볼까요? 이 복지정책을 서울시에서 자기들의 도시 경쟁력으로서 채택을 했어요. 자, 근데 복지정책 특징이 어떻게 했어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주로 복지정책의 수요자들이겠죠. 근데 이분들은 세금을 많이 낼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이 복지정책을 유지할 수 있나요? 못하죠, 당연히. 왜냐? 세금 낼 사람은 적은데 받을 사람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피터슨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거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복지정책 대부분 다 재분배 정책이잖아요. 이런 거보다는 여기 자기들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 정책 한다. 개발 정책. 친기업 정책. 기업 유치를 하면은
해당 지방 정부에서 수입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생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분배 정책보다는 개발 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죠. 사실 여러분들 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공장 설립하니까 두 지사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왜냐? 이게 일종의 개발 정책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세수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답 1번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지방아치원 공부하신 분은 답을 바로 올랐겠죠. 하지만 행정학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아마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이렇게 써진 다음에 밑에 거 보셨겠죠. 근데 소거가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라이트는 정부 간의 관계를 내포형, 중첩형, 동등 건의형으로 구분해왔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사회문화 측면에 동체적 관계를 기술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다 생소했었죠. 출제 많이 됐어. 근데 그죠? 그래서 내포형 이거잖아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그 다음에 중첩형 이렇게 됐죠.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이게 중첩이고. 동등건의는 셋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죠. 연방이 있고요. 주정부 안에 지방정부 포함되는 거죠. 요거야 여러분 그럼 다 아실 거고. 자, 세 번째는 로즈죠. 로즈는 로즈의 정부 간 관계로는 자, 이 자원의존 이론을 하죠. 그러니까 서로 이 로즈는 이런 주장을 하고 왜 지방 정부랑 중앙 정부하고 서로 이 의존 관계가 있을까를 설명할 때 서로 부족한 자원이 있다는 거죠. 서로 부족한 자원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환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이걸 너가 필요한 건 갖고 있고 너는 내가 필요한 걸 더 갖고 있어. 자, 그러면 서로 상호전한다는 건데, 자 보면은 지방 정부는 조직 자원과 재정 자원 측면에서 중앙 정부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 본다. 자, 지방 정부는 조직 자원은 맞아요. 사람이 있으니까. 자, 근데 재정 자원은 중앙 정부가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 정부는 재정적인 측면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우월한 지위가 있고요. 지방 정부는 조직이나 뭐 정보 등에서 우월한 지위가 있죠. 그래서 요게 틀린 내용이고요. 네 번째, 티브의 발에 의한 투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게 워낙 출제해요. 얘는 그죠? 전제요건 아마 달달 외우시고 계실 텐데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성 보장돼야 되고요. 공공 서비스에서 외부 효과가 부존재죠. 자, 이건 최근에 이거 정답 선지로 아예 나왔었죠. 부존재 등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그래서 2, 3, 4 소가 쉽게 가능했기 때문에 1번을 이제 고를 수가 있고요. 자, 19번 문제는 정책학의 발전 과정이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 이 문제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이게 왜냐면 이게 결국 얘도 소거를 해야 되니까. 드로어란 학자는 정책 결정의 방법, 지식, 체계에 관심을 두었다고 주장하고 정책 결정 체계에 대한 이해와 정책 결정 계산을 강조했다. 이거 굉장히 고르기 어렵죠.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것 같지도 않은데 하면서 아마 세모 치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두 번째 볼게요. 정책 의제 설정 이론은 정책 의제 해결 방안 탐색을 강조하고 있고 문제가 의제로 설정되는 비결정 non-decision making을 했죠. 무의사결정이죠. 무의사결정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그죠? 무의사결정 상황도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세 번째, 라스웰은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보다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이 더 중요하다. 뭔가 좀 헷갈리죠. 그죠? 둘 다 강조했다고 아마 여러분들이 책에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가치도 분석 대상에서 다 포함을 하죠. 그래서 실증적인 부분하고 가치적 부분을 다 포함하는 그 융합적인 부분을 강조했는데 사회적 가치는 제외해야 함을 강조했다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고요. 아마 2번하고 3번 선지까지는 아마 제 생각에는 소거하셨을 것 같고 4번이 좀 어렵죠. 4번이. 담론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제의 구조화에 관심이 높아서 OR과 후생 경제학 기법 활용에 소홀했다. 얘를 적극 활용했다가 사실 맞는 표현인데 좀 알기 어렵죠. 유추하기 사실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아마 1번하고 4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실 때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문제예요. 자, 20번 문제예요. 20번 문제는 지방자치론에서도 좀 지엽적인 문제의 수준이네요. 이게 올해 지방지 7급 시험에서는 행정학 문제가 이렇게 지방자치론에서 이게 좀 어렵게 출제를 하더라고요. 현행 지방세의 탄력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르고 탄력 세율 자체를 사실상 처음 들어보신 분이면 기억 읽어보시고 눈치 바로 채셨을 거예요. 원래는 조세 법률주의잖아요. 기본적으로 지방세라도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하게 돼 있어. 근데 일부 위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일부 위임해 준 거야. 그래서 지방세 일부 세율에 대해서 일정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지방세 탄력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법률에 정하는데 일정 부분 재량을 주기 위해서 세율 조정 정도만 하게끔 하는 게 탄력 세율이고, 자, 그래서 기억 보면 아마 기억 정도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조금 고르셨을 것 같긴 해요. 왜냐 니은 디귿이 성립하려면 기억이 맞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3번 선지를 소거하고 1, 2, 4 중에 이제 뭐 찍을 수밖에 없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니은 디귿 볼게요. 레저세나 지방소비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이게 맞는 말인데 참 이거 어렵죠. 취득세나 주민세 등이 탄력세율 대상이에요. 그래서 니은이 맞는 표현이고요. 자, 이거는 좀 정말 고르기 어려웠을 것 같고 솔직히. 디귿. 조례로 담배 소비세 그리고 주행문 자동차에 대해서 표준 세율의 50%를 가감하는 방식과 같은 일정 비율을 가감하는 방식 주로 하게 된다. 일정 비율을 가감하는 방식 주로 하는 게 당연히 맞는 내용이죠. 이 탄력 세율이니까. 하지만 담배 소비세랑 주행분 자동차세는 대통령령으로 30%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요. 그 정답은 2번이죠. 자, 2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셋 중에 고르면 뭐 실질적으로 맞는 문제, 셋 중에 고를 수밖에 없는 문제고, 아까 중간에도 한 문제가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정답을 고르기가 좀 사실 어려웠을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는 이제 좀 더 할만했죠, 그죠? 소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지방직 이번 7급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히 아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거의 틀리시면 안 돼. 그거 다 틀리시면 안 돼. 정확하게 딱딱딱 풀어내셔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소거를 끝까지 해보시고 얼른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제 프리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내년에 2023년 공부하신 분들도 이번 해설을 보시면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